아까 알파조님이 트럼프노믹스는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전통의 연장선상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1970년대 말 이래 신자유주의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을 신주단지 모시듯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노믹스는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통상 정책 아까 국경세로 이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이 아메리칸, 하이 아메리칸 이걸 가지고 네. 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후에 미국의 공화당의 주류가 대변하는 게 자유무역주의였는데 당연히 여기서 이탈한 것도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그 트럼프노믹스의 그 경제 정책 이 아까 말씀하신 신자유주의에 대한 종말이다 아니면 뭐 사망 선고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네. 문제는 자유무역이 신자유주의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인 거는 맞지만 신자유주의 그게 본질이냐? 그건 아까 아니죠. 아까 그 찬이사님 말씀하셨을 때 케인즈주의를 만약에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 부양을 하는 걸로 본질을 볼 것이냐? 네. 그러면은 그걸 본질로 보면은 트럼프도 사실은 케인즈주의라고 케인즈주의자가 봐야 되는 되는 거죠. 거예요. 근데 네. 과연 그 본질이 재정 지출에서 경기 부양하는 게 있느냐?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그건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기 나름이겠지만 네. 저는 그게 소득 재분배라고 하는 강력하게 기업을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네. 그리고 시장 논리가 관철되지 않는 사회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케인즈주의의 핵심인데 네. 이제 그 경기 부양은 뭐 자유주의자도 할 수 있고 케인즈주의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부 예. 돈 풀어서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자유무역도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는 하나의 구성 요소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게 본질도 아니다. 네. 그래서 신자유주의 종말이다.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네. 그 트럼프 농세에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사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라고 이제 막 크게 떠들었죠 대선 때. 네. 이게 다 자유주의 통상 정책 탓이다라고 했는데 이 통상 정책이 자유주의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는 자유무역주의자인데 네. 자유무역을 자유롭게 한 게 아니라 불공정하게 했다라고 음. 지금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음. 미국은 열심히 자유무역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 자유무역을 안 그렇죠. 했다. 불공정무역을 했다. 그래 불공정하다. 우리는 시장 관세 다 1%로 내리고 시장 네. 문 다 열었는데 네. 중국이 문을 확 열었냐? 안 열었잖아. 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공정무역주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페어 공정무역하고 다른 트레이드가 겁니다. 된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 자기는 자유무역 반대하지 않는다. 네. 하지만 무역은 공정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자유무역 정책이 미국만 자유무역하고 다른 나라든 자유무역 안 해서 불공정했으니까 그걸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대받아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가 그 3월 초에 네. 이제 얼마 안 됐어요. 네. 최초로 이제 의회 연설을 했어요. 상하원 그쵸, 합동으로. 했어요. 네. 상원의장, 하원의장 다 앉혀놓고요. 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I believe strongly in free trade, but it also has to be fair trade. 아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트럼프 한번 빙의해봤어요. 예. 해석을 좀 해주셔야죠. 저 같은 사람 너무 난 당황스럽죠. 자유무역의 강력한 신봉자이다. 아하. 하지만 자유무역은 공정무역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손해를 보는 자유무역은 공정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공정의 개념이 예. 이게 전체적인 공정이 아니라 네. 우리 미국의 이득이 안 되면 네. 공정한 게 아니야.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예, 미국이 너무 손해를 봤다는 얘기죠. 예. 그동안. 예.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FTA 재검토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이번에 최근에 했죠. 의회에 제출했어요. 했어요. 네.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2억 달러 줄었다. 근데 한국의 제품의 수입은 130억 달러 이상 늘었다. 근데 이게 증거인 거죠. 이게 불공정하다. 사실이죠. 한미 FTA 결과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뭐 보호무역주의 강화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트럼프식의 논법으로 빌면 트럼프는 아까 자유무역을 신봉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가 제창하는 것은 공정한 자유무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봐요. 이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네.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네. 변경하거나 네. 폐기할 거는 폐기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트럼프노믹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 네. 저는 신자유주의적 민족주의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자유주의적 이름을 붙이는 민족주의. 게 맞다. 민족주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뼛속까지 신자유주의자인데 네네. 거기에 민족주의라는 이제 탈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주시니까 느낌이 팍 와요. 아 오죠. 네. 네. 뼛속까지는 신자유주의가 이제 민족주의라는 탈을 쓰고 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전에 네. 없던 조합이에요. 좀. 그러니까 80년대 이후로는 없던 조합인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좀 경황스럽고 당황스러운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도록 하고 미국인을 고용하도록 해서 미국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라는 이 경제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전면에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뼛속까지 아까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정부가 물신양면으로 기업 돈 버는 거를 위해서는 다 해주겠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같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민족주의다. 음흠. 우리나라로 치면 엠비노믹스가 가장 유사해요. 아, 우리나라한테 그래. 굉장히 네. 익숙한 방법이에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 엠비는 겉으로는 자유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 환율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비관세 무역 장벽까지 음흠.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많이 실행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웠기 때문에 네네. 엠비노믹스가 가장 가깝다. 그리고 4대강 토목공사 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이제 네. 인프라죠. 일종의 인프라 인프라 투자죠. 투자를 해서 경기 네. 부양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인정하고 때문에 싶지는 않지만 아니 뭐 일단 네. 그걸 하겠다고 네네네. 한 그 결과가 경기 부양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다른 문제인데 정책 네. 노선을 보면 네. 엠비노믹스가 사실 트럼프노믹스랑 좀 비슷하다, 어떤 동일하다, 아. 본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트럼프보다 뭐 앞서서 네. 다 경험한 거죠. 우리 트럼프가 다 갈 길을 미리 네. 이렇게 비춰줬다. 네네. 뚝박 네. 차고 네. 실패하고 한 거 우리 먼저 걸어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 예. 촛불 시위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좀 우리나라를 보고 좀 보고 배워야 될 텐데 지금 이 꼴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신자유주의적 민족주의다. 네. 이게 처음 듣는 말인데 그래도 이해는 팍팍 돼요. 네. 근데 이거를 트럼프 정부가 새로 창안한 거다 뭐 이렇게 봐도 되나요? 우리도 뭐 비슷한 걸 시작하긴 그러니까 했지만 신자유주의 시대가 우리가 1980년대 레이건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 네네. 이후로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낯설어요. 없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노믹스의 경제 민족주의는 네. 미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건 분명히 아니고 새로운 그렇죠. 것도 전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자유무역 정책이라고 하는 건 보다 네. 훨씬 오래된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경제 민족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역사 전체를 보면 이게 자본주의 역사 전체를 보면 자유무역주의를 실천했던 시기는 오히려 잠깐밖에 없어요. 네. 그 나머지 대다수의 시기는 사실은 보호무역 정책이 더 그 지배적이었던 건데 미국 건국에서부터 시작해서 1970년대 초반까지 그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아까 불렸던 그 시기까지 현실 정치를 지배했던 경제 정책 노선이 미국 학파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지금은 미국 학파. 거의 잊혀져 가지고 사람들이 아예 거론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는데 네. 어메리칸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학에 있어서의 미국 학파라는 정책 노선이 있어요. 이게 건국에서부터 생겼다 그랬는데 당시 미국이 영국보다는 힘이 없었잖아요. 경제력 면에서 네네. 건국 당시에. 그때 자본주의 종주국이었던 영국이 그때는 자유방임주의를 얘기하고 있었던 그렇죠. 시절인데 그걸 전면 부정한 거예요. 거부한 거고 공정무역 가치를 앞세워서 높은 관세와 정부 보조금으로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겠다. 보호하고 육성해서 영국의 기업들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리고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이것이 미국 학파의 경제 정책의 골자거든요. 익숙하죠. 많이.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이 미국 학파의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사람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저지 워싱턴. 네. 지난번에 우리 이것자 이코노믹 시간에 크래프트 했는데 했죠. 했죠. 근데 초대 재무장관인 해밀턴, 알렉산더 해밀턴부터 시작해서 음. 링컨 대통령, 네. 맥키니 대통령, 그 다음에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가 알만한 웬만한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부분 다 미국 학파 지지자들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산업화 초기 단계에 미국이 영국에 뒤처져 있을 때죠. 추격 발전 전략으로는 자유무역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했던 네. 것이고. 그래서 그게 미국 경제 정책의 본류가 돼서 미국의 이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그럼요. 한 것이고 네. 그게 한마디로 묘약하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죠. 맞습니다. 예. 그럼 이 미국 우선주의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민족주의랑 연결이 그렇죠. 그렇죠. 되는 네. 거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나? 민족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경제 민족주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 자국 경제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우선주의죠. 그 미국 우선주의자라고 하니까 그 신자유주의 시족경에 우리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81년도에 이제 예, 임기가 예. 시작됐죠. 그 인터넷 한번 찾아보니까 두 사람의 이 선거 구호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똑같다고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찬일 쌤의 영향을 받아서 콩글리시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면 Make America Great Again.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슬로건이 그냥 우연히 똑같다 이렇게 볼 이게 수는 바로 아닌 것 이제 같아요. 미국 네네. 우선주의죠. 이제. 예. 그리고 둘 다 또 감세하고 또 규제 완화하고 똑같죠, 맞습니다. 똑같죠. 네. 또 친기업적이고 또 친시장적이고 이것도 또 같고요. 네. 또 이제 둘 다 기업과 부유층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낙수 효과로 경제가 되살아난다. 되살아난다 아니 살아난다. 네. 이런 주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트럼프랑 레이건은 이렇게 쌍둥이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 거는 맞는데요. 네. 그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고 일란성 쌍둥이가 그렇죠. 얼굴이 달라.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란성 쌍둥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레이거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는 일란성 쌍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부모는 같은데. 그렇죠. 예. 부모는 같은데 예. 얼굴이 달라요. 아. 일란성. 일란성이니까 그래서 예. 같은 데서 나왔는데 얼굴은 서로 다르게 생긴 쌍둥이라는 의미로 일란성 쌍둥이라고 아, 그 보는 비유가 좋습니다. 그 예. 괜찮은 비유인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봤을 때. 왜냐하면은 본질은 똑같은데 네. 드러나는 얼굴이 아까 제가 뼈속까지 자유주의는 똑같은데 무슨 탈을 써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탈을 탈을 쓰고 썼다. 있다라는 네. 건데 네. 트럼프노믹스는 아까 예. 마돈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겉과 네. 속이 안 달라요. 있는 그대로 네, 미국 그러니까요. 파의 레토릭을 네. 그대로 따라서 그냥 돌직구로 날립니다. 그러니까 겉하고 네. 속을 뭐 대충 치장해가지고 네, 네. 겉은 빨갛고 밖은 초록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네. 바로 미국 파파가 원래 사용했던 레토릭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나가는데 우리 그에 얘기를 반해서 추가할 거야 그거죠 그냥. 그렇죠. 예. 레이거노믹스는 신자유주의 혁명을 이끌어냈다고 하는 레이거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레토릭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다 얼굴 자체는 네. 자유주의라는 그 탈을 그대로 가지고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무역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긴축재정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작은 정부를 열렬히 옹호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레이거노믹스가 겉으로는 그 자유주의의 전형적인 탈을 쓰고 있었는데 네, 네. 실제로 뭐를 했냐 그걸 들여다보면은 트럼프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겉과 속이 달랐어요. 그 레이건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런 의미로 뼛속까지 신자유주의는 똑같은데 탈을 서로 다른 탈을 쓰고 있었다. 민족주의 탈을 쓰고 있는 게 트럼프고 자유주의 탈을 쓰고 있는 게 여기 레이건이었었다. 왜냐하면 작은 정부에 재정 지출 줄이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네. 근데 레이건이 두 번 연임을 해가지고 1981년부터 88년까지 재임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의 국가 채무가 GDP 대비 26%에서 40.9%로 올랐어요. 미국 많이 국가 부채가 이제 올랐네. 크게 오르기 시작한 그게 오르기 시기죠, 시작하는 거기가. 예. 시점이거든요. 그다음부터 엄청 그다음에 올라가죠. 자기는 충실한 자유무역주의자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 흑자국이 당시에 이제 독일하고 일본이었는데 그렇죠. 이 두 나라를 상대로 정말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했던 정말 무시무시하고 공격적인 보호주의 정책을 했던 대통령이 레이건이에요. 플라자 합의 유명하죠. 그렇구나. 그 강제로 그 통화 가치를 갖다가 절상시킨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통화 1년 만에 가치를. 환율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본이. 그런 식으로 했고 음.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량을 제한했어요. 수입을. 그렇죠. 아, 그 커터제라고. 커터제라고 하죠. 하는 수량제 수입 음. 커터제를 도입을 했고 일부 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100%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정부보다도 공격적이고 강력한 보호 무역 정책을 편 게 레이건인데 네. 레이건 겉으로는 자유무역주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그렇죠. 그놈이 탈을 쓴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탈도 안 쓴 거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무역론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음. 내용이 네. 사실 레이건 행정부 초기의 보호주의적인 이 실제 정책하고는 닮아 있어요. 그러네요. 똑같아요. 게다가 아까 이제 사람을 봐라 누구를 일을 맡기느냐를 집중해야 보라고 되죠.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대표부 장관 우리나라 좀 이제 통상을 전담하는 장관인데 네. 여기에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건 행정부 때 통상대표부 차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네. 바깥으로 자기는 보호무역주의자라고 얘기한 음. 한 사람을 그 라이시저라고 하는 사람을 통상대표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선 쌍둥이라고 보는 게 그래서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다들 대미 흑자국도 한국도 대표적인 대미 흑자국이고 네, 네.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다들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가 네. 봐요. 너 그러면- 레이건 때 차관했더니 얘 알지? 나 얘 장관이야. 나 이런 그러니까. 시그널을 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념
개인적으로 겉다르고 속다른 짓 안 하는 거고 맞아요. 확실하게 우리는 이걸 원한다라는 걸로 사실 선거에 이긴 거고. 맞아요. 뭐 레토릭이 일란성이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일란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란성이 탈만 썼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네. 가면 쓴 건가? 가면 실제로 행정부 정책, 뭐 의도, 뭐 본질 다 레이건하고 똑같고요. 네,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이 네.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노믹스는 스테로이드를 주입한 레이거노믹스다. 레이거노믹스 온 스테로이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운유가 끝내준다. 크루그먼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글을 너무나 확실하게 썼어요. 네, 멋있게 쓰죠. 멋있게 써요. 네, 진짜. 네, 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좀 다른 게 있는데요. 네, 다 네. 똑같은데 네. 미국을 둘러싼 환경이 달라요. 예, 주변 아. 환경이. 아까 그때랑 예. 무슨 환경이요?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레이건 등장 시에는 아까도 한번 나왔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였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시간에. 네. 경기 침체하고 물가 폭등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는 디플레이션 상황이거든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상황이니까 상황이 다르고요.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레이건은 금리 인하, 트럼프는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레이거노믹스는 어떤 점이 있냐면 금리 인하 사이클하고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때 금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인하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와 감세와 규제 완화가 삼박자로 작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니까 돈이 잘 풀리죠. 네. 감사니까 역시 돈이 풀리고 네. 규제 완화하고 이게 삼박자가 돼서 경기 부양으로 쫙 이어졌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감세 규제 완화와 금리 인상이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기 환경이 지금 그렇죠. 다르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네네. 또 하나 아까 이제 실업률이란 건 뭐 당연히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만 레이건 때는 실업률이 더 높았거든요. 10%에 달했습니다. 그때 고금리 때문에 네, 경제가 그렇죠. 많이 망가졌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좀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거에 대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좀 없이 고용 증가를 유발하기 좋은 여건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업률이 5%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많이 떨어져 있네. 뭐-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예요. 네,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군요. 5%가 좀 슬프지만 네. 경제학에서는 좀 전에겠지만 그걸 거의 거의 완전 완전 고용이라 고용 그래요. 아, 네, 5% 정도면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을 확대하면 소득 증가보다는 물가 상승을 자극할 위험이 크다.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거의 뭐 상식이거든요. 그럴 수 예, 있겠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고요. 또 외교적 대립구도도 큰 차이가 있는데 당시 미국의 상대국은 소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련에 상대하기 위해서 스타워즈 계획 발표하고 막 군비에 돈을 많이 써서 아까 재정 적자가 커진 거였는데 지금은 중요한 건 소련 간의 경제적 관계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대립해도 네. 정치 군사적 대립에서 끝나지 네, 네. 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없었다 이거. 근데 지금 중국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은 대립국이 중국이란 말인데 네. 중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거든요. 또 그런 함정이 그러니까 있어요. 사드로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지금. 네, 네. 그럼 지금 군사 볼만합니다 지금 양나. 군사 외교적 대립이 격화되면 네. 이게 중국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죽게 돼 있거든요. 둘이 같이 함께 이게 경제를 지금 부흥해 왔기 때문에 미국 죽고 중국 죽고 그럼 우린 또 바로 또 영향을 받잖아요. 세계 다들 경제 그러면 다 전체가 죽는 지금 거죠, 지금 뭐. 다 죽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적 차이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은 이제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트럼프 노믹스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운명은 아까 이제 알파조님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얘기했는데 네. 제가 좀 빗대서 얘기해 보면 이제 레이거노믹스가 스테로이드 주입한 거라 그랬으니까 네. 좀 레이거노믹스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검토해 보면 역사에서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저는 이제 트럼프노믹스가 일시적인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저도 예. 생각해요. 돈 푸는데 뭐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예. 부양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레이건보다는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좀 빨리 소멸할 것이 아닐까. 아, 또 레이거노믹스보다 좀 더 빨리 레이거노믹스가 처했던 모순에 부닥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을 저는 해보는데요. 그럼 네. 레이거노믹스는 어떤 결과에 닥쳤는가?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시작은 비슷해요. 감세, 재정 지출 확대. 네. 이건 아까 모순적이라고 아까 마돈나님이 얘기하셨죠. 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생겨요? 뭐 예산 적자가 적자? 생겨. 적자가 어, 예. 적자가 막 빚이 생기죠. 늘죠. 빚이 국가 빚이 늘죠. 뭐. 국가가 네네. 빚이 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는 그렇죠.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국가가 국가를 채우는 방법이 국채 발행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꼬는 빚지는 거죠. 거예요. 빚지는 예, 거죠. 네. 돈을 더 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를 채우는 거죠. 네, 네.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뭐 쉽게 얘기하면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국채가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국채 가격이 하락합니다. 음.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시중 금리가 상승되게 돼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시중 금리가 상승이 되면 어떻게 되냐? 네. 해외 자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미국 금융시장 좋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 금융시장에선 돈을 막 벌고 네. 예,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달러가 강해집니다. 예, 강한 달러. 그럼 달러가 강해진다는 건 달러의 환율이 수출하기에 나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예, 비싸니까. 예, 비싸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 미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이 다시 악화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다시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겠죠. 네. 이게 레이건 시대 때 이른바 유명한 쌍둥이 적자거든요. 야, 재정 적자와 또 이렇게 무역 수지 적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레이건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 네. 플라자 합의를 이제 동원한 거죠. 이게 85년이거든요. 예. 또 몇 년 만에 그런 거죠? 4년이죠. 4년 예. 만에. 그래서 네. 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해서 강제적으로 약한 달러를 콱 만든 거거든요. 달러가 강해지니까 수출이 안 되고 제조업이 네. 타격을 입으니까 일본의 엔화를 2배 더 약하게 딱 강하게 만들어서 네. 달러를 약하게 만든 거죠. 일부러. 예. 그렇구나. 근데 지금 환경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도 소용 없었어. 네. 적자가 그래도 늘었어. 그래서 늘었어. 이게 더 황당한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조셉 스티글리츠가 지금 트럼프노믹스는 레이건노믹스에 비해서 두 가지 치명적 요소가 더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 네. 그다음에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 상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낙수 효과도 없을 거고 네. 사회복지도 축소될 거고 네. 트럼프에 기대를 해서 트럼프에 찍은 러스트 벨트의 백인 노동자 계급이 있잖아요. 네. 네. 아마 이 사람들이 제일 큰 타격을 볼 것이고요. 스티글리츠가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의 배신을 실감하는 순간 트럼프를 찍었던 러스트 벨트의 낙오자들은 더욱 공격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할 것이다. 박근혜 찍는 거야. 그래서 MB 찍었던 사람들이 박근혜 찍는 거야. 네, 좀 더 과격한 네. 극우가 대두될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무섭다. 제가 아까 그 갑부 내각이란 말을 했잖아요. 네. 트럼프노믹스의 감세 효과를 계산을 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감세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네. 전방위적 감세니까 저소득층도 다 해주는 거예요. 네.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네. 소득 하위 20%인 사람은 네. 연간 128달러가 세금을 덜 낸대요. 128달러 연간 13만 원, 13만 원. 예. 아이고 그러면 숫자 13만 원 내고 뭐 건강보험이나 그렇지. 다른 복지들이 예. 많은 게 좋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낸 다음에 세후 네. 소득이 1% 증가하더래요. 1%. 예. 좋아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근데 상위 10%는 네. 연간 27만 달러의 감세를 본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세후 소득이 네. 17.5%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 1대 17.5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노믹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알파조님이 계속 얘기했던 이 수치를 보니까 더 확실하네. 네, 소득 불평등은 강화되면 또 온전되면 절대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 특히 네. 지금 같은 이제 저성장 시대에 또 자본소득과 불로소득을 우대하고 노동소득을 줄이는 이 어떤 정책도 절대 사람이 사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트럼프노믹스는 결국 미국 일반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강한 저항이 결국 어떤 정치 세력에 기울낼지는 이제 그럼 뭐 네, 미국 국민들이 이제 선택할 문제겠지만 어쨌건 트럼프노믹스는 벽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암울하네요. 네네. 예, 트럼프노믹스도 레이건노믹스처럼 결국 무역 수지 적자. 와 또 미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비관적으로 전망하시는 봅니다. 거죠. 예, 예. 그러면 감세 정책으로 소득 불평등은 훨씬 심화되고 네네. 또 트럼프를 찍은 노동자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예. 아까 이제 세후소득 1%밖에 증가를 안 하고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트럼프노믹스는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건데 참 걱정입니다. 걱정. 네. 자, 이게 찬희사님이 이제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서서히 이제 저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알파조님도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트럼프주의가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미국의 예외적인 현상은 절대로 아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 그렇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찬희쌤이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그 미국판 브렉시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영국의 브렉시트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고 이게 지금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는 무시무시한 우파 민족주의들이 네. 이런 보편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파 민족주의가 사실 트럼프노믹스랑 내용이 경제 정책 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주의로 드러났고 네.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 그 브렉시트로 드러났고 네. 그다음 보수당이 집권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계속 집권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전체에서는 지금 우파 민족주의들이 득세해서 난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다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EU가 최근에 반 EU 민족주의가 워낙 뭐 독일, 네네. 뭐 프랑스부터 뭐 그리스, 이태리 뭐 난리가 나니까 네.
유럽이 미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그 시나리오를 유럽이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EU가 위로부터 아주 강압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통합하고 자유주의 정책을 막 내리꽂았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EU가 그냥 공중에서 폭발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는 앞으로 EU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는 회원국들한테 자율성과 결정권을 더 주겠다. 아. 차이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시장으로 하나를 다 통합하겠다라는 것보다 네, 네, 네. 사회 보호하고 싶은 나라들은 사회 보호하게 해주고 네. 이런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네. 아. 안 그러면 극우 민족주의들이 EU 해체된다고 다 주장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 공격에서 EU를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게 수세적인 거죠, 옳다고 수세적인 해서 거. 가는 게 아니라 네. 이것 말고는 EU를 지키는 네. 다른 방법이 방법이 없다고 없으니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추세를 보면은 지난 한 30년 동안 이 세계상을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은 본격적인 지금 태조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정치 성향이 정반대인 트럼프하고 샌더스가 대선 과정에서 세계화를 다 반대를 했었어요. 아. 근데 누가 이겼어요 여기에서?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친기업 친시장 자유주의자인 트럼프가 진보 성향의 샌더스한테는 아예 기회조차가 없었죠. 네.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서 붙을 기회조차가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1999년도에 미국 시애틀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난리 났죠. 정말 선명하게 난리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때 소위 말한 진보 좌파적인 반세계화 대중운동이 첫 선을 보인 때가 1999년 시애틀에서 IMF하고 월드뱅크 세계 총회 대회 할 때였었는데 네. 그때 처음 그러니까 반세계와 진보적인 반세계 운동이 일다가 사실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빈자리를 타고 반세계와 저항 운동을 누가 채웠냐 우파 민족주의 운동이 채운 거예요 지금까지. 아.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판세가 극우 민족주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확 돌아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1930년대 비슷한 대공황 사태가 일어났을 때 파시즘이 등장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뭐 대공황만큼 험악한 그런 경제 위기였었는데 네. 그 잔해 더미에서 지금 우파 민족주의가 지금 다시 솟아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독버섯이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게 좀 두렵고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도 승승장구하고 있고 미국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제 우파 민족주의자들이 표를 많이 얻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우파 민족주의 확산을 저지하게 하는데 진보적인 민주주의자가 네. 민주주의가 역부족이죠. 못 음. 이기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우파 민족주의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사회 경제적 재앙들을 치유할 수 있느냐 그게 해법이 되느냐 그거 아닌 거 분명하죠. 오늘 뭐 네. 트럼프노믹스가 어떤 결과를 갖고 오게 될지 경제는 성장해도 저는 소득 양극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네, 하는데 이제 결국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미래에 희망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때 딱 떠오르는 게 폴란이었었어요. 칼폴라니 폴라니가 말씀하시죠. 네, 뭐라 네, 그랬냐면 사회주의 운동 당시가 이제 뭐 사회주의 운동이 막 퍼질 때였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하고 급진주의 운동처럼 파시즘도 또한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정치적 도전이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폴라니가 역사의 이중 운동을 얘기를 하면서 시장 네. 자유 운동하고 사회 보호 운동이 있는데 네. 파시즘도 사회 보호 운동이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시장 왜냐하면 파시즘이 시장 자유주의를 반대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폴라니 같은 경우에는 파시즘도 이런 자유시장 경제가 가져온 이 파국이나 재앙에 저항하는 사회 보호 운동이었다. 네. 그래서 정치와 경제의 양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가를 치른 후에야 비로소 자유주의의 시장 경제 근본적 개혁이 가능했다라는 게 폴라니의 진단이었어요. 왜냐하면 파시즘이 등장하고 나서 네. 이 케인즈주의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역사의 진보에 이런 그 반동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들을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얼핏 들기도 하고 그럼 폴라니가 그럼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폴라니는 그때 당시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파시즘을 겪으면서 네. 그래서
이 시장 경제에 종속된 사회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라고 희망을 품었었어요. 폴라니는 당시에. 그럼 경제를 사회 품 안으로 가져오게 하는 게 폴라니의 해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나은 미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제 폴라니가 얘기했던 경제를 네. 경제가 사회를 지배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사회가 경제를- 경제를 지배하도록 사회를 네. 그 경제를 품 안에 다시 갖고 오게 하자라는 이 폴라니의 얘기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근데 되게 그게 재밌다. 뭘지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요. 음. 결국 뭐 얘기 쫙 하다가 행동경제학 얘기하다가 이거 결국 또 정치적인 어떤 아, 민주주의로 당연히. 이어졌는데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지금 문제죠. 이 알파조님 설명 들으니까 음. 또 이것도 또 민주주의와 아, 연결되어 그럼요. 있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게 새로운 사고가 필요해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막 그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이념 논쟁을 했어요. 국가 대 시장이냐, 국가를 해야 되냐, 시장을 키워야 되느냐. 네.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자우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를 가지고 정책을 평가하고 그렇죠. 네. 정책을 실천하고 했었는데 음. 이걸 벗어나야 돼요. 폴라니가 지적한 대로 자유시장 경제는 유토피아예요. 그게 이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립구도를 만들어낸 게 누가 만들어냈냐면 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다. 양자택일 이외에는 제3의 길은 없다라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자들이 우리의 사고를 이렇게 막 틀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시장, 작은 시장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것만으로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우리 다 알다시피 시장이 만능이 아닌 것처럼 국가도 만능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자유주의의 이 반동의 물결을 벗어나는 길을 모색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의 대립 구도의 사고를 가둬둬서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트럼프노믹스가 분명히 신자유주의 경제민족주의라고 했는데 이게 사회적 진보의 원동력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정하는 정면 겁니다. 도전이죠. 네. 그래서 사회 위에 군림하는 경제를 다시 사회 품 안으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네. 봤을 때는 민주주의도 시장 경제 영역까지 확장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경제에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시장 국가가 개입하느냐가 아니라 그거 누가 하든 상관없는데 네. 경제 논리 경제에는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그때 분리된 개념으로 이제 네, 했죠. 그동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켜 놓고 네. 민주주의는 정치에만 통용되는 거 경제는 아니다. 1달러 1표니까 네,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 폴라니의 희망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네. 사회를 다시 품 안에 경제로 안는다라는 거는 사회 전체의 진보의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므로 네. 그 원리를 경제 영역으로 갖고 오는 게 맞다. 이제 아하. 그런 뜻이다. 그래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선택도 아니고 네. 정부 영역이든 시장 영역이든 경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판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 지금까지의 판하고 완전히 다른 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뜻인 것 같고요. 1930년대 뉴딜이 처음 나왔을 때 전부 이게 그 위헌 소송이 걸려서 위헌 판결 나온 정책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뉴딜 정책이 반헌법적인 정말 용감한 정치적 실험을 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다 사회주의라고 난리 나겠죠. 네, 지금 그런 거 알면. 위헌 소송 다서 다 위헌 판결 나갖고 정책을 못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가 그러니까 당시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은 정말 어마무시한 용기 있는 정치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네. 그때 이런 용기 있는 정치적 실험을 했던 것처럼 이런 시대적 전환기라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요구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대통령 우리 선거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때 이런 좀 용기 있고 이런 과감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실천하는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그런 네네. 정치가 만들어졌으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아,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후보들은 지금 우리 알파조님과 찬희쌤 말씀하신 것들을 좀 잘 새겨들어서 안 들어요. 이 경제 정책의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예. 경제 정책의 공약들을 좀 잘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바람이 생기네요. 네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시장이냐 뭐 국가냐 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어떤 허구적인 대립을 좀 극복하고 국가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듯이 시장 경제 영역까지 민주주의를 확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좀 같아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좀 하니까 좀 희망이 생기기도 해요. 예, 그냥 저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또 사회에 군림하는 경제를 사회가 다시 품어야 한다는 말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또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알파조님의 좋은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저 그래도 처음에 굉장히 암울하다가
희망을 가져야죠. 예, 이게 마지막이 끝날 때쯤 되니까 조금 이제 콩할 만한 희망이 좀. 역사의 종말은 없거든요. 네. 그러네요. 낙관적으로. 네. 자, 오늘 그 트럼프노믹스 뭐 신자유주의의 종말이냐 또 레이거노믹스의 부활인가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해봤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다 49회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